1400년을 이어온 백제 무왕과 신라 선화공주의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 서동설화. 그러나 명확한 역사적 진실의 등장으로 그 실체는 의심받고 있다. 그리고 삼국유사에 남겨진 서동설화의 실제 주인공 무강왕, 그는 누구인가? 삼국유사의 무왕조가 무왕이 아닌 다른 왕의 이야기였을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동성왕대와 무령왕의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일본에서 전승되고 있는 또 다른 서동설화 마나노 장자 이야기. そのルートはね、やはり百済の国の今蕨伝説、ソドン伝説ですか、ソドン。 백제와 신라의 사랑 이야기. 서동설화의 실제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 국경과 신분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서동설화는 삼국유사 무왕조에 나오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극적이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오늘 역사 스페셜에서는 역사의 진실을 찾는 퍼즐 게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서동설화에 등장하는 서동은 백제 제30대 무왕이라는 것이 통설이었는데요. 하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무왕이 아닌 다른 왕일 수도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무왕은 왜 서동설화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걸까요? 또 진짜 서동은 어느 왕이었을까요? 서동설화의 고향인 전라북도 익산. 고구마나 감자가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많은 이 땅에 뿌리를 내렸다. 말을 캐던 아이 서동. 서동의 서자는 마서자를 써서 붙인 이름이다. 그 무왕이 어렸을 때 우리 금마에서 태어났잖아요. 금마에서 태어났는데 오금산에서 이 서동말을 캐갖고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래갖고 그 선화공주를 그 경주까지 가서 우리 금마로 데려온 동기도 이 서동말을 먹고 힘이 좋아서 그랬다는 그런 전설이 있고요. 땅속 깊숙이 뿌리 내리는 마처럼 서동설화는 익산 시민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다. 매주 한 번씩 열리는 백제사 교육 현장. 익산의 역사를 아우르는 서동설화는 아이들에겐 흥미로운 이야기다. 1400년 전의 사랑 노래 서동요는 현대어로 바뀌어 아이들에게 전해진다. 아름다운 공주님, 공주님, 나도기야 눈이다가 궁궐로 돌아가네. 서동이 어릴 적 자랐다는 오금산 아래 서동 생가터. 이 일대는 마룡지라 불리는 커다란 연못이 남아있다. 여기가 서동설화의 시작점이다. 과부였던 한 여인과 연못 속 용사에서 태어난 서동은 비범했다. 그는 말을 캐서 생계를 이어간다.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인 선화공주는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신라의 선화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서라벌로 간 서동은 서동요를 지어 퍼뜨렸다. 선화공주는 만몰래 아란으로 맛동방에게 해괴망측한 노래가 장안에 퍼지자 신라 진평왕은 선화공주를 유배 보낸다. 유배길에 서동을 만난 선화공주는 한눈에 사랑에 빠졌다. 선화공주와 결혼한 서동은 금을 발견해 부자가 되고
신라 진평왕의 신망을 얻으면서 백제의 왕이 된다. 이후 서동은 미륵삼전의 출연을 본 선화의 청으로 미륵사를 짓는다. 이것이 백제 30대 왕 무왕과 선화공주의 사랑 이야기 서동설화다. 전북 익산에 위치한 미륵사는 유래를 찾기 힘든 가람과 탑의 배치, 그리고 엄청난 규모를 자랑한다. 미륵사는 3탑 3금당의 독특한 양식으로 지어졌다. 중앙에는 거대한 목탑을 건축했고 동쪽과 서쪽에는 석탑을 쌓았다. 세 개 탑 뒤에는 불당이 각각 자리했다. 무려 1338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미륵사는 백제 최대의 사찰이었다. 조선시대에 폐사된 것으로 짐작되는 미륵사는 대부분이 파괴됐고 서쪽의 석탑만 덩그러니 남았다. 일제강점기 시절 콘크리트로 보수할 정도로 훼손이 심했던 미륵사지 석탑. 그러나 이 탑은 서동설화를 역사적 사실로 증명하는 중요한 유적이다. 시민들도 서동설화를 역사적 진실로 믿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선화공주를 데려와서 살았다. 그런 내용으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그게 역사적인 사실로 알고 계시죠, 그거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사실 이제 뭐 이게 실화지 오마자면 뭐 전설도 아니고. 익산 금마에 그 서동이 무왕이 살았대요. 그러나 설화는 의심받고 있다. 2009년 1월 미륵사지 석탑을 복원하기 위한 마지막 해체 작업이 진행됐다. 탑의 기둥으로 여겼던 돌을 들어올리는 순간 가로 세로 25cm의 아담한 공간에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백제의 역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1400년 전의 유물이라 하기엔 너무나 완벽한 보존 상태였다. 이 작은 공간에서 금동사리호와 금제사리 봉안기 등 국보급 유물이 일시에 쏟아져 나왔다. 처음 봤을 때는 대단하구나. 하여튼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유물 수습 전문가 30여 명이 미륵사지로 급히 모였다. 심주석이 분리되고 2시간이 지난 상태. 유물의 변성을 막기 위해선 1시가 급했다. 오케이. 사리를 넣기 위해 만들어진 호리병, 금동사리호가 수습됐다. 세월로 인한 손상은 약간의 녹이 전부였다. 사리를 모시게 된 내력을 적은 금제사리 봉안기도 수습됐다. 이게 불안했기 때문에 해체했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전국 언론사 기자들의 취재 열기는 뜨거웠다. (30cm도) 되지 않은 작은 공간. 이곳에서 무령왕릉과 백제 금동 대향로에 비견되는 백제사 최대 고고학 성과가 이루어진 것이다. 미륵사 사리 장엄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복원 처리 중이다. 높이 13cm, 어깨폭 7.7cm의 사리병은 몸체 두 부분과 뚜껑으로 나뉘어 있다.
백제인은 이 조그마한 사리호에 꼼꼼히 백제를 그려 넣었다. 뚜껑에서 내려와 둥근 몸체를 감싸는 화려한 문양. 연꽃을 본뜬 연화문은 백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양이다. 발굴 당시 사리외호는 못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사리호 안에는 또 다른 작은 사리병이 숨겨져 있었다. 2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작은 사리병은 분리됐다. 4.6cm의 사리내호는 순금으로 만들어졌다. 지금 이 금제 사리내호 같은 경우에는 이 금제다 보니까 부식이 거의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모습대로 그대로 출토가 되었고 실제로 이제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도 원래의 모양들이 그대로 이제 살아났습니다. 아름다운 무늬와 모양, 개방적이면서 화려했던 백제의 아름다움이 완연히 녹아있는 걸작이다. 수습 당시 사리호 뒤편에 놓여있던 금제 사리 봉안기. 바로 이것이 서동설화의 역사적 진실을 의심케 만든 유물이다. 백제 왕후 사택적덕의 딸, 무왕 서동의 아내가 백제 관리의 딸이라는 것이다. 이전까지 백제의 30대 왕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였다. 그러나 사택적덕녀라는 뜻밖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선화공주의 존재는 불투명해졌다. 이 선화공주가 전혀 등장하지 않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택적덕이라고 하는 유력자의 딸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보면 무왕 쪽 이사를 일단 의심스럽게 보고 접근해가지고 점검해보는 그런 자세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가 아닌가. 지금 이 기록하고 삼국유사를 대비시켜 놓고 본다면 우리는 지금 선화공주가 지금 이쪽 그 미륵사 창건과 관련해서 설명되기는 굉장히 어려워져 있죠. 선화공주의 실체가 부정된다면 백제 30대 무왕은 서동설화의 주인공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 서동설화는 삼국유사에 처음 제록됐다. 삼국의 수많은 왕들 중 서동과 선화공주의 이야기는 백제 무왕조에 실려 있다. 이 기록으로 볼 때 서동은 무왕으로 보인다. 그런데 일련의 주석에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옛 기록에서는 서동이 무왕이 아닌 무강왕으로 전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백제에는 무강왕이 없기 때문에 저자는 서동설화의 주인공을 무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백제의 시조인 온조왕부터 마지막 왕인 의자왕까지 모두 31명의 왕이 백제를 다스렸다. 일련의 지적처럼 무강왕이라는 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무강왕은 과연 누구일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제 사학을 연구하고 있는 사제동 교수는 삼국유사에 언급된 무강왕의 실체를 찾는 데 주력했다. 고본에는 이 무강이라고 쓰여 있다. 그것이 고본에 무강이라고 되어 있다는 그 근거 하나만으로도 우선 이른바 무왕조의 기사 서동설화라고 하는 것은 무왕의 것이 아니라 무령왕의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근거는 무강왕과 무령왕에 쓰여진 한자의 의미가 같은 뜻이기 때문이다. 아니다 이 말이야. 무강이라고 하는 것은 강자가 편한 형자하고 서로 호용이 되므로 충분히 삼국유사에도 그렇고 고기록에는 한자 그렇게 호용이 되거든요.
편안하다는 뜻의 강자와 령자가 혼용되어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무강왕을 무령왕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무강왕으로 제기된 인물 무령왕. 서동은 무령왕인 것일까? 서동이 무왕이 아닌 무령왕이라는 주장은 기존의 통설, 즉 무왕설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주장인데요. 하지만 한자의 뜻이 같다는 이유 한 가지로 서동이 무왕이 아닌 무령왕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과연 서동설화의 주인공이 무령왕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뭘까요? (1971년 7월) 한 왕릉이 무덤의 주인을 분명히 알리는 명문과 함께 그 모습을 드러냈다. 무덤의 주인공인 무령왕은 무왕보다 100년 앞선 6세기 초반의 왕이다. 왕릉에서 출토된 화려한 유물들은 오랜 시간 쌓여온 백제의 기술과 미적 감각의 결과물이었다.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고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은 백제인의 감각은 무령왕릉의 유물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한성 백제가 막을 내린 뒤 무령왕은 혼란 속에서 왕위에 올랐다. 하지만 화려한 유물이 말해주듯이 무령왕은 혼란한 백제를 안정시키고 중흥을 일으킨 군주였다. 백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무령왕은 신라와의 동맹을 유지하고 고구려의 남하 정책에 맞섰다. 반면 신라와의 관계가 가장 악화됐던 시기의 왕, 그가 무왕이었다. 무왕을 중심으로 볼 때 무왕의 역사적인 행적과 이 서동설화의 서사문맥과를 비교해 볼 때 그 점에 있어서 우선 역사적인 배경이 너무도 상반된다는 거죠. 7세기 초반 백제 30대 왕이었던 무왕은 신라를 가장 집요하게 공격했던 왕이었다. 무왕의 4대 선왕인 성왕은 신라와 동맹을 맺고 고구려를 공격해 한성을 되찾으려 했다. 그런데 신라가 백제를 배반했다. 고구려가 떠나간 한성을 차지한 것이다. 신라의 배신을 용납할 수 없었던 무왕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신라를 공격했다. 제위 3년 암악성 전투를 시작으로 무왕은 40년 동안 총 16번 신라와 대전투를 벌였다. 무왕이 서동이 아닐 가능성이 여기에 있다. 만약 선화공주를 왕비로 맞이했다면 장인의 나라인 신라와의 대규모 전쟁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계속 신라와 싸움을 하는 걸로 계속 그 국권 회복이라고 할까? 국력 중흥을 갖다가 노렸는데 신라와 그렇게 적대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그렇게 국권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냐. 사리봉안기에 적힌 미륵사의 창건연대는 서동 무령왕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에게 또 다른 근거가 되고 있다. 사리봉안기는 미륵사가 기해년에 건축되었다고 전한다. 무왕의 제위 기간 중 639년이 기해년에 해당한다. 하지만 60년마다 같은 간지가 반복되는 것을 감안할 때 120년을 거슬러 오르면 무령왕의 제위 기간인 519년도 포함된다. 따라서 미륵사는 무왕이 아닌 무령왕대에 조성됐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철옹성처럼
완전히 무왕대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계속 논의하기 때문에 그것이 논리적이든 비합리적이든 간에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무왕 이외의 예의는 무력하게 되거나 의미가 없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무왕대하고는 결부가 안 되고 무령왕대의 그러한 문물이 사찰 문물이 수창건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무령왕이 서동일 가능성을 내비치는 몇 가지 증거들. 그렇다면 무령왕은 서동인 것일까? 지난 11월 한 학술대회에서 서동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왕이 지목됐다. 삼국유사의 무왕조가 무왕이 아닌 다른 왕의 이야기였을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동성왕대와 무령왕대에 있었던 사실이 와전된 것이었다는 해석이었습니다. 기존의 통설을 뒤엎는 또 다른 가설. 서동 동성왕설은 어떤 근거로 제기된 것일까? 기존에 제기되어지는데 이게 이제 얼만큼 다시 이제 그게 논쟁을 끌어낼지는 또 학계가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익산 왕궁리입니다. 이곳은 원래 왕이 거처했다는 왕궁터로 알려진 곳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왕궁이 건설된다는 것은 천도가 시행돼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국내 역사서에는 백제가 이곳 익산으로 천도를 했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익산에 남겨져 있는 왕궁터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백제가 사비로 천도하기 전 웅진시대 몇몇 백제 왕들이 익산을 중요한 도시로 판단하고 개발을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이었던 왕으로 동성왕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동성왕이 곧 서동이었던 걸까요? 고구려군의 대침공이 시작되고 7일 만에 백제는 500년 도읍지였던 한성을 빼앗겼다. 전쟁을 이끌던 계로 왕과 그의 가족은 모두 참수됐다. 계속된 고구려군의 대규모의 남하는 백제의 지도를 바꾸어버린다. 웅진으로 수도를 옮겼지만 혼란은 계속됐다. 반란이 이어졌고 2명의 왕이 암살을 당했다. 그러자 일본에 머물고 있던 백제 왕족 중 일부가 본국으로 귀환한다. 한성 백제 시대를 마감하고 웅진으로 천도한 5세기 말. 동성왕은 백제 24대 왕으로 등극했다. 산 정상에 자리 잡은 공산성은 앞으로는 큰 강을 둔 천혜의 요새다. 이곳에서 불안한 왕권을 확립하려 했던 동성왕. 그런데 그가 서동으로 지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립김해박물관의 박중환 실장은 동성왕이 신라 여인과 국혼을 한 백제의 유일한 왕임을 강조한다. 웅진 시기에 백제와 그 신라가 국혼을 했었다고 하는 것은 동성왕대 기록에 분명하게 나오죠. 동성왕대의 신라에 그 혼인을 요청을 했고 신라 쪽에서 그거에 화답해서 신라의 이찬 비지의 딸을 보냈었다는 기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삼국사기는 동성왕이 신라의 사신을 보내 혼인을 요청했고 신라 왕은 이찬 비지의 딸을 시집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다. 백제와 신라 동맹은 더욱 강화됐다.
우호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은 전쟁이 아니라 위선의 우호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동성왕이 이 결혼을 먼저 요청을 한 거죠. 외교술이었던 겁니다. 웅진 시기에는 실질적으로 백제와 신라가 군사적인 협력 관계에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기록 속에서도 백제와 신라가 결혼을 했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그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했었던 설화였다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하는 게 또 타당한 것이고요. 이찬은 신라의 고위직으로 그에 따른 왕실의 여인 중 하나다. 따라서 서동 설화 속 선화공주는 이찬 비지의 딸을 상징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동성왕이 서동인 또 하나의 가능성은 동성왕의 이름이 서동의 발음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동성왕의 이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동성왕의 이름이 모도, 모대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이 이름이 서동의 우리말 그 훈인 맛동과 의미 비슷하다고 하는 것이죠. 서동은 말을 캐는 아이라는 우리말을 한자로 적은 것이다. 중국 기록에 동성왕은 모대, 모도, 말다로 불렸는데 서동의 한글 표현인 마동과 비슷하다. 그렇다면 동성왕은 서동 설화의 무대인 익산을 어떻게 보았을까? 박중환 실장은 동성왕이 익산 개발을 시도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익산에는 도시를 방어하기 위한 산성과 대규모 사찰, 그리고 왕이 거주했었다는 의미를 지닌 왕궁리 유적이 남아있다. 웅진이나 사비와 같이 일반적으로 백제의 도성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런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 왜 이러한 대규모의 유적이라든가 사찰이라든가 건물지, 궁성과 같은 그런 유적들이 이 지역에 남아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끊임없이 제기하는 그런 자료가 되고 있는 것이죠. 몇몇 연구자들은 동성왕이 웅진에서 그리 멀지 않은 익산을 배후도시로 낙점했다고 보고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조경철 박사도 익산 경영을 시도한 왕으로 동성왕을 지목하고 있다. 동성왕의 그 익산에 대한 관심은 그 탐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금의 제주도로 비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 지역에서 이제 그 백제에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동성왕은 이를 응징하기 위해서 직접 군대를 출병하는데 아마도 그 자기 나라한테 복속하지 않는, 백제한테 복속하지 않는 나라를 응징한다는 의미로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육로를 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탐나를 응징하기 위해 출정을 떠난 동성왕. 그의 군대는 지금의 광주광역시인 무진주까지 이른 것으로 기록돼 있다. 조경철 박사는 동성왕의 이동 경로에 익산이 포함됐고 이때 익산을 눈여겨보았다는 것이다. 또 고구려와 맞붙는 대신 남쪽의 터전을 공략하고자 했던 남방 경영과도 그 맥락이 닿는다는 주장이다. 금강 하류에 위치한 익산시의 웅포나루, 곰나루라는 뜻의 웅진과 동일한 지명을 가질 정도로 익산은 중요했다. 그래서 보면 어쨌든 웅진기에 이 지역이 대위관문, 즉 해로로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얘기가 요충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제 중앙에서 이 지역을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공산성은 웅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산성이다. 천혜의 요새이지만 충분한 물을 얻기 힘든 곳이다. 백제인들은 식수를 저장하기 위해 저수조를 만들었다. 우물은 6세기 초
웅진 시기가 끝나고 사비로 전도하면서 폐기됐다. 발굴 조사가 진행되면서 이곳에서는 다량의 기와가 발견됐다. 그런데 7세기 사비 시기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파문 기와가 6세기까지만 사용됐던 공산성 우물에서도 발견됐다. 그래서 이 지역, 그러니까 공산성 추정왕궁지는 적어도 백제가 공주에 머물 때 시설을 했었던 곳, 그 시기 사용했던 기와가 사용된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파문기와인데요. 최인선 교수는 파문기와의 사용 시기를 7세기로 한정지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공산성 추정왕궁지라든가 금물지 유구에서 나오는 파문와당과 공반된 유물을 봤을 때 475년 천도 이후부터 그런 유적들이 조형이 됐는데 그런 초기 유물들하고 같이 나온다는 거죠. 고고학에서 공반 유물은 편년에 있어서 절대적입니다. 같은 시기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파문을 7세기 전후로 볼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익산 왕궁리 유적지에서도 같은 모양의 파문 기와가 발굴됐다. 백제를 상징하는 연꽃 모양의 연화문과 웅진시대 공산성에서 발견된 파문 기와가 출토된 것이다. 물결 무늬가 바람개비 모양으로 조각된 파문 기와의 모습. 웅진시대 공산성에서 사용된 파문 기와와 거의 같은 형태다.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은 익산 경영이 7세기 무왕 때보다 이른 웅진시기에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남방의 중심지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성왕이나 그 문영왕이 그 커다란 관심을 가졌고 그러한 관심이 이 서동설화에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라 왕실의 여인과 혼인을 했다는 점, 서동설화의 주된 무대인 익산을 눈여겨보고 익산 경영을 시도했었다는 점, 그리고 서동과 이름이 비슷하다는 점이 서동설화의 실질적인 주인공이 동성왕일 수도 있다는 흥미로운 가설의 증거들입니다. 동성왕은 백제에서 자라난 태자가 아니라 일본에서 나고 자라 본국으로 돌아와서 왕이 된 인물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일본에서도 서동설화와 거의 유사한 내용의 설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분고 오노시는 한반도와 가까운 규슈 지역에 자리한 작은 도시다. 이곳에는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절이 하나 있다. 연성사는 두 종류의 부처를 모시고 있다. 자비와 지혜의 상징인 천수관음과 치유의 상징인 약사열애다. よくその仏像を見ると左手に壺を持っています。その中に実は薬が入っている。ですから薬の壺というので薬壺と言います。でそれをこの仏像を信仰するということはその薬をもらって自分の健康を保つ、自分の病気を治してくれる、そういう仏であるというようにみんなが信じているわけです。 천수관음과 약사열애를 일본에 전수한 인물은 뜻밖에도 백제인이었다. 연성사 창건설화는 백제 승려인 연성법사가 마나노 장자에게 불상을 가져다 주었다고 전한다. お寺の伝説ではね、マナノ長者が
百済のお坊さんであった蓮城法師を招いて、建てた寺であると。 연성사에서는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나노 장자 전설을 그림으로 재현해 놓았다. 어릴 적 마나노 장자는 숯을 굽는 아이로 불렸다. 한편 나라국의 다마스 공주는 남편이 숯 굽는 아이라는 신의 점지를 받게 된다. 오랜 여행 끝에 숯을 굽는 아이를 만난 다마스 공주는 신의 점지를 일러주며 결혼을 청한다. 다마스 공주와 결혼한 소녀는 금을 발견해 큰 부자가 되고 만석군이라는 뜻의 마나노 장자로 불리게 된다. 이후 마나노 장자는 백제에서 전해진 불교를 숭배하게 되고 일본을 찾은 백제의 승려 연성법사에게 절을 지어줄 것을 부탁한다. 연성법사는 마나노 장자의 부탁을 받아들여 연성사를 창건하게 된다. 한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한다는 점, 황금을 발견해 부자가 된다는 점, 이후 절을 창건한다는 내용까지 소동설화와 마나노 장자의 이야기는 매우 흡사하다. 매년 4월이 되면 분고 오노시는 온통 떠들썩한 축제 분위기로 바뀐다. 모두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 마나노 장자 전설이 대대로 전해지도록 시민들은 스스로 마나노 장자 연구회를 설립했다. 그리고 익산시와의 교류를 통해 소동설화의 존재도 알게 됐다. 本当に私たちのマナノ長者伝説と同じような伝説が韓国にありましてね、そして語り部の方がお話ししてくれた。本当にその時びっくりしました。そのルートはね、やはり百済の国の芋わらべ伝説、ソドン伝説ですか、ソドン。そのお話がね、やはりルーツだと思っております。 시의 중앙도서관에는 마나노 장자 전설이 쓰여진 우치야마기가 보관돼 있다. 연성사 6대 주지가 절에서 전해 내려오던 장자 전설을 채록한 것이다. 그런데 익숙한 단어가 나타난다. 그것은 백제. 또 백제와의 교역을 통해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는 내용도 곳곳에 쓰여져 있다. 당시에 그 백제의 그 선동에 장디는 용백이라는 사람이 수천의 보물을 이쪽으로 싣고 왔습니다. 마나노 장자 연구회장인 사토 요시노부는 설화의 원리로 보이는 내용이 적힌 족자를 가지고 있다. このページが東国から始まって終わりが同じ。2ページ目も 연성사 주변에 살던 가문에서 기록하여 가보로 전승되는 것이다. 이 족자에서도 백제는 자주 등장한다. 심지어 이 기록에서는 마나노 장자의 전생이 과거 백제의 중림산에 살았던 귀족이라고 밝히고 있다. お寺のね創建についてもお宮の創建についても百済国の僧侶や百済国の神様がね出てくるんじゃないかと。だから百済国つまり、昔の韓国のその、影響といいますか文化あるいは宗教あらゆる影響がねここにはもろに来ておると。だからこの土地はですねもう韓国の半島からですねもろに文化宗教一切やってきとるんじゃないかと。それが伝説となって今こんなふうに書かれてるんじゃないかなと。だから結局過去のね、百済国とこの地域との関連があまりにも深かったということのもう証拠になると私は思っています。 마나노 장자 전설을 연구하는 현지인들은
전설의 원류를 백제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마나노 장자는 어느 시기의 인물일까? 마을 사람들은 마나노 장자가 실제했던 인물로 생각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마나노 장자는 6세기 초반의 인물이다. 케이타이天皇の3年、つまり6世紀の初め頃、ここに生まれたというその伝説があるわけです。 마나노 장자 전설이 기록된 우치야마기에 마나노 장자가 태어난 해는 케이타이 천황 3년, 즉 서기 509년으로 적혀 있다. 백제의 서동설화가 일본으로 전해진 것이라면 서동은 마나노 장자보다 이른 시기 인물이어야 한다. 마나노 장자 전설을 국내 최초로 소개한 김찬해 교수도 전설의 연대가 우리나라보다 1세기 정도 앞선 것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서동을 무왕으로 봐서 7세기로 잡으면 이쪽이 한국 쪽 설화가 원류인데 이쪽이 6세기 초반 중반을 배경으로 하는데 너무 한국 설화가 연대가 낮지 않냐 해가지고 하는 그런 모순이 생기는 거거든요. 동성어로 봤을 때는 이치가 이쪽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치가 딱 떨어진다. 이래서 저는 서동을 동성어로 봐야 된다. 이런 견해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 전래된 서동설화, 그리고 그 바탕이 된 서동설화와 미륵사. 2009년 해체된 미륵사지 석탑은 현재 복원 작업이 진행 중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원래의 부재를 70%까지 활용해 복원하기로 했다. 노후한 석재가 받을 하중을 줄이는 방법이 문제였다. 과학기술이 동원됐다. 석재에 구멍을 뚫어 티타늄 봉을 넣고 완벽하게 접합시켜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세계에서도 드물게 시도되는 복원 방법이다. 외국에서도 간혹 쓰이긴 합니다만 저희들처럼 이렇게 티타늄을 사용하고 이렇지는 않고요. 보통 보면 납 같은 것을 사용하고 이 외관을 복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희들처럼 구조적으로 이렇게 부재를 재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륵사는 당대 백제의 석조기술이 총동원된 건축물이었다. 백제 불교사의 가장 큰 건축물. 건축 기간은 누구도 짐작할 수 없다. 한 가지 단서는 미륵사지 석탑이다. 석탑의 양식은 현존하는 모든 석탑보다 우선한다. 목탑에서 석탑으로 넘어오는 최초의 양식이라는 것. 따라서 현재 7세기 무왕대로 비정되어 있는 석탑의 건립연대를 더 이른 시기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백제 불교 사찰의 창건에 처음 비롯된 시기라든가 석탑들이 처음 만들어진 시기에 대해서 너무 지금 연구 경향이 너무 사비 시기 안에서만 찾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학계의 통설은 7세기 무왕대에 석탑과 미륵사가 조성됐다는 것이다. 사리 봉환기의 기해년은 무왕 40년, 즉 639년이라는 것. 639년으로 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통설이죠. 예, 그렇습니다. 장기간이 걸렸다 하더라도 무왕 때 이루어진 것이지 그게 동서왕 때 시작해가지고 639년에 완성됐다.
이거는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 미륵사가 보여주는 그 상황 자체에서도 서동원, 동성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서동의 실체는 아직도 베일에 쌓여 있다. 그 주인공으로 추정되는 백제왕은 모두 3명이다. 무왕, 동성왕, 무령왕. 일련의 기록과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3명 모두 가능성이 있다. 아직 백제사의 미스터리를 풀어줄 비밀의 열쇠는 풀리지 않고 있다. 우리 역사에는 많은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대부분 기록이 미흡하거나 그 기록 자체의 신빙성을 알 수가 없어서 적극적인 해석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들인데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건과 역사적 기록들이 미스터리로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진실을 찾기 위해선 전방위적인 연구와 함께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된 역사적 맥락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시도했던 서동의 실체 찾기는 백제 역사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실마리가 될지도 모릅니다.